자, 첫 번째 시간은 조합의 운영 기관에 관해서입니다. 차례를 보시면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3개가 있죠. 예. 오늘 운영 기관에 대해서 얘기하기까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거 간단히 이제 되새김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지금까지요. 정비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을 이제 거쳐서 지금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됐죠. 그 어떤 절차라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비 구역이 이제 지정되면서 정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됐죠. 그 다음에 정비 구역 범위 내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한 동의를 갖춰서 추진위 구성 승인을 이제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진위가 사업 시행자인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제 착수하게 돼서 이제 준비행위를 이제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 이제 토지증 소유자의 가중된 법정 동의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해서 창립총회를 이제 개최하게 되고 창립총회 이제 결의를 통해서 정관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한 다음에 이제 관할청인 서대문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구청으로부터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드디어 조합의 성립을 위해서 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됐고 이제 등기가 이제 이루어지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드디어 설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진위는 이 조합 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추진위는 이제 목적 달성으로 해산해서 소멸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됐으니까 이제 조합은 이제 본연의 사업인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될 거고요. 조합에서는 이제 이런 내부 기관으로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여기는 빠졌지만 조합장도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관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지금 가운데 전문조합 관리인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이제 크게 이제 3개 기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총회, 조합 총회는 조합이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다수가 모여서 이제 구성한 한 개의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도시정비법은 그 조합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두고 있습니다. 조합 총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회. 대의원회 같은 경우는 이 조합의 구성원, 조합원들 수가 일단 상당수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 힘들다는 게 이제 물리적인 뭐 한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합이 상시적으로 모이기 힘든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총회의 어찌 보면 대행기관, 총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를 읽어보시면 조합은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이제 그 대의원회가 총회의 대행을 불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제 총회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그 앞서 본 2개의 기관은 도시정비법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지만은 이사회는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표준정관의 이사회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제 조합장과 이사로 이제 구성되는 조합 내부의 그 집행기관이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일단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관은 이 총회와 대의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기관은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합장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조합장은 이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조합의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기 위한 기관이기도 하고요. 조합장에는 또 한 가지 지위를 또 하나 인정하고 있죠.
조합이 이제 총회나 대의원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 대외적으로 이제 표시할 때 이걸 대표라고 하는데요. 대표 행위라고 하는데 이 대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조합장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조합의 기관에 대해서 간략히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다음에는 이제 총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회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는 당연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조합 내부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죠. 이를테면 민법의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의 종류로는 일단 법률상, 표준정관상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일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그야말로 뭐 정기총회는 이제 정해진 시기에 하는 총회를 정기총회로 하고요. 그냥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총회가 바로 임시총회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 이름을 이 밑에서 보시면 중요 안건명을 따가지고 사업시행계획총회라고 한다든가 관리처분총회, 뭐 청산총회, 해임총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들도 역시 이제 안건명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고 이제 법이나 정관에 의한 이런 총회의 명칭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 두 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시행계획이라든가 관리처분총회라든가 이런 중요한 안건들이 정기총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임시총회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총회 소집권자 및 소집시기. 총회 소집권자가 일단 중요합니다. 이 조합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이제 총회가 존재하는데 이 총회가 이 총회 구성원인, 그러니까 조합의 구성원인 개별 조합원에 의해서 이제 하고 싶다면 소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집권자에 의한 총회여야지만 적법한 총회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 소집권자에 대해서 이제 법령과 표준정관에서 이제 나눠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일단 조합장. 그 다음에 조합장 직무대행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같은 경우는 그 조합이 가지고 있는 표준 정관상에 예를 들면 뭐 조합장 유호실을 대비한 직무대행자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상근 이사 가운데 뭐 연장자 순이라든가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의 임원들, 조합장이나 이사분들이 이제 모두 유고에 빠진 경우 이때는 조합에 이끌어 나갈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힘을 빌려서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장이 직접 소집하는 경우, 그 다음에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여 조합장이 소집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일단 조합장이 소집권자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그 발의자 대표와 감사가 소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를 했는데 2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그 경우를 대비해서 조합의 감사에게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도 소집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가 대표, 여기서는 조합원 5분의 1과 대의원 3분의 2 가운데 그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발의자 대표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발의해임총회, 해임발의총회 같은 경우는 이제 법령이 조합원 10분의 1로 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과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발의해서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 개최하는 경우에는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발의자 대표가 그 해임총회의 의장 직무 대행을 또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조합 관리.
전문조합 관리인과 이제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만 봐서는 약간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그 조합 임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합장과 뭐 이사, 감사, 임원은 이 세 가지를 다 일컫는 표현이죠.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후 세 가지 사유로, 그러니까 세 가지 사유로 6개월 이상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해서 총회 소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요.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여기까지는 같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로 이 전문조합 관리인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법 41조에 따라서 선임된 전문조합 관리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전문조합 관리인이 이제 총회 소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니까 전문조합 관리인이 조합장을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문조합 관리인은 조합장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가 임무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문조합 관리인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예, 방금 전까지는 총회 소집권자, 누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느냐, 요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총회 소집 시기, 정관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기총회는 정해진 시기에 1년 중에서 정해진 시기에 개최하는 총회를 정기총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표준정관에는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 그 표준정관에는 보통 그 조합의 회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회계 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고 대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한 해를 대상으로 회계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이제 개최하도록 하고 있죠. 다만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3월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서 일시를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임시총회는 이제 정해진 시기가 없이 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이 임의로 임시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앞서서 본 바와 같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제 감사 발의자 대표에게로 총회 소집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총회 소집 절차입니다. 일단 총회를 소집하자면 예를 들면 다수의 조합원들이 있을 것인데 다수 조합원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총회에서 어떤 안건이 논의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의 목적이라든가 안건이라든가 일시, 장소에 대해서 미리 정해서 이사의 의결을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 이사회하고 대의원에서 사전 심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소집을 이제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공고를 하게 되죠. 공고 일시는 14일 전에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공고 내용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 몽땅 및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제대로 널리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 공시 내지는 공고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집 통지는 총회일 7일 전까지 등기 우편 등으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발송이라고 되어 있죠. 도착이 아니라 발송입니다.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면 되고요. 만일 반송될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1회 발송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표준정관 아마 7조로 기억하는데요. 예, 조합원들에게 이제 사실을 알리는 방법, 고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드디어 이제 열렸는데 정족수에 이제 미달하게 돼서
뒤에서 보겠지만은 일단 의사정족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미달해서 미달되게 되면 총회를 재소집해야 될 것이고요. 재소집할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될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족수는 개의정족수 개의정족수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의정족수는 이제 총회가 성원이 안 돼서 성립이 안 됐을 때 이런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회 의결사항, 이게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이렇게 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런 사항만 제외하고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가름할 수가 있다. 그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요. 당구장 표시 두 번째를 보시면 창립총회는 14일 전까지 이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립총회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성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총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선 총회에서는 7일 전까지 등기업소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14일, 그 2배죠. 14일 전에 이제 발송하도록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통지를 직접 인편으로 전달할 경우에는 수령증을 반드시 수취하는 게 그 총회 수집 통지가 되었다는 증빙으로서 수령증을 수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발의자 대표가 수집하는 경우, 총회 소집권자로서 발의자 대표가 있었는데 이제 이사회 등 사전심의, 이사의 의결은 할 수가 없겠죠. 다음에 이제 총회에서 어떤 안건들을 이제 결정할 것이냐. 일단 조합총회는 조합 내부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기관으로서 1번부터 17번까지, 이 17번을 보시면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정관으로 규정하기만 하면 최대한 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넓힐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총회가 열릴 수 있는 현실적, 물리적, 경제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대의원회가 이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총회와 대의원회의 이런 의사 결정이 서로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결사항을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선 시간에 한번 배운 바가 있죠. 조합 설립 인가 시에 그 창립총회에서 확정한 정관안이 첨부되고 이후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와서 등기를 마치면 정관 효력을 발생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는 정관 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금의 차익과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 조합이 일단 수입이 생기는 때가 조합은 그러니까 구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 건물을 분양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핵심 부분이요. 그러면 구 건물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건축하는 동안은 조합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신축 건물을 완공을 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 거. 조합원 분양이든 일반 분양이든 아니면 보류주로 이제 처분하는 거든, 이런 분양을 했을 때 드디어 이제 수입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곧 이 수입이 생길 때까지는 다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 쓰는 자금을 운영비, 사업비 보통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운영비든 사업비든 보통 대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그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은 이런 자금의 차입,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내가 100억을 빌리겠다. 누구한테 돈을 빌릴 때요, 내가 100억을 빌리는지 아니면 100원을 빌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액을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방법, 이자율 같은 경우는 내가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유이자로 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이자라면 이게 3%인지 아니면 7%인지 이자율도 명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환 방법. 상환 방법은 좀 일률적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시공자 선정 이후에 시공자가 아무래도 좀 자금력이 있으니까 그간에 빌려서 사업을 해오다가 시공자 선정되면 자금 차입해가지고 빌렸던 돈을 다 갚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관리처분 나고 나서 이주가 개시되기 직전에 PF 대출 받게 되면 PF 대출 받아가지고 뭐 그동안 빌려봤던 것도 상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상환 방법이 일단은 상환 방법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긴 한데 어쨌든 자금을 빌릴 때는 총액과 이자율, 그 다음에 상환 방법 이런 걸 명시해 가지고 총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그 세부 항목별 사용 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 내역. 그래서 이 제일 끝에 글자가 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 다음에 예산 사용 내역. 이 부분 사용 내역이 앞부분이 사용 계획에 포함된 예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 부분의 예산의 사용 내역을 결산이라고 이제 결산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토교통부 질의회시는 이 방가로 3번 요것은 조합이 이제 사용하기 전에 수립하는 예산안만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국토부에서는 질의회신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기총회가 열리면 요 예산안이 보통 안건으로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방가로 3번 밑에 당구장 표시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은 이제 제외한다. 요 부분은 이제 그 정비사업조합에서 이제 이런 자금을 차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2호를 통해서 자금을 차입을 해가지고 3호를 통해서 예산안을 수립을 하고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출하는 방식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방가로 3번, 그러니까 정기총회에서 예산안을 상정해서 이제 가결 통과시킨 다음에 그 예산안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방가로 4번입니다. 방가로 3번은 예산안을 전제로 한 거고요. 4번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의결 사항이다. 그래서 이 방가로 4번 예를 들면 뭐 정비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설계자를 선정한다든가 시공자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총회의 안건으로 독립 안건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세 개 업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업체를 선정한 안건도 총회 안건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방가로 4번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출하는 방법은 조합이 돈을 지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방가로 3번의 방식 하나, 방가로 4번의 방식이 하나 이렇게요. 그다음에 방가로 5번 시공자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빈의 선정 및 변경.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밑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요건 총회 의결사항으로 5하고 6호에서 이제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을 올렸을 때 방가로 4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7번이요.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네.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게 보궐 선임 부분은 일단 대의원에서 한번 보고요. 8번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이것도 총회 안건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이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역시 경미한 변경은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2번으로 조합 해산과 해산 시 회계 보고. 이게 조합 해산이 보통 이제 조합 사업이 이제 입주 이후에
이전고시가 나게 되죠. 이전고시 나면서 이제 등기가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이제 등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총회에서 해산 의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조합 해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개정 법률상 이 부분이 이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해산을 자꾸 미룬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해산하더라도 이제 청산 속도가 너무 이제 느려서 이제 이제 예를 들면 뭐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좀 잔여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낭비 내지는 부정하게 소비되는 사례가 이제 민원으로 이제 제기되고 있어서 요새는 이제 조합 해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비용의 금액 징수,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요 조합의 합병 같은 경우는 구역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이 구역과 이 구역이 뭐 조합원 수도 적고 일면 구역 넓이도 그렇게 넓지 않다. 그래서 사업성이 조금 안 나올 것 같아 싶어서 일면 구역 2개가 아니면 조합 2개가 통합해 가지고 이제 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합병에 관한 안건이 총회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변경, 정비 사업비 변경 이런 내용들이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총회도 다른 회의와 동일하게 사전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이 일단 가능한 게 원칙이고요. 자, 다음은 총회의 개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정족수는 이제 총회 결의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조합원이 출석해야지만 회의가 이제 성립하게 되는데 이걸 의사정족수로 합니다. 이것은 그 다수의 구성원이 모인 회의체에서는 이런 의사결정 방법이 일단 다수결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회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개의정족수, 그 다음에 출석한 조합원 중에서 일정 수의 이제 의결이 있었을 때 이 안건을 가결 내지는 부결 시키는 요건이 의결정족수를 하는데 이런 다수 구성이 모인 회의체에서는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의사결정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의사정족수요. 그 도정법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반수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2분의 1과 같지 않다고요. 예. 넘을 과자에 반반자를 써서 일면 4명이면 2명이 과반수냐? 아닙니다. 2명이면 부결되는 거고요. 3명이 돼야지 과반수가 됩니다. 4명일 때는 2명이라면 부결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법 45조에서 직접 출석 요건을 두고 있는데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적인 규정이고요. 이런 지금 숫자에 관해서는 이제 특별한 경우 약간 변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밑에서 보겠습니다. 창립총회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변경, 사업시행총회라고 그러죠. 관리처분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물론 이제 그 총회 안건 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총회 해당 안건의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2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직접 출석이 10분의 1에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조합원 발의 해임 총회는 총회 직접 출석 비율을 규정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몇 회차인가요? 그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판례는 10분의 1 이상 직접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걸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선정을 총회 의결의 경우에는 좀 더 가중이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예, 요 규정은 계약 업무 처리 기준 35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직접 출석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된다. 이 직접 출석은 총회 개의 시부터 총회 종료 시까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유지가 되지 않아서 총회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의결 정족수는 말씀드렸고요. 의결 방법에 대한 원칙,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원칙적인 것. 조합원 총수, 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일반 의사결정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출석 과반수가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이거 같은 경우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높죠. 3분의 2요. 이때 다만 정비 사업비가 10% 증가된 경우를 산정함에 있어서 생산자 물가 상승률 분이라든가 손실 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 부분이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에서 보통 이제 물가 상승률 조항,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하죠. 보통 그 조항이 보통 대개 들어오는데 이 정비 사업비 10% 증가를 판단할 때는 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분은 고려하지 않겠다. 배제하고 10분의 1을 산정하면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비 증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해당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총회에서 의결한 정비 사업비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자격자가 참석해서 의결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결의 성립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을 때는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회에서 수정 안건 의결은 불가능하다. 아까 사전 통제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서면 결의자들 같은 경우는 수정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하기 때문에 수정 안건은 의결은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총회 참석 방법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밑에 서면 결의서로 제출하는 경우. 이제 효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는 출석으로 보기도 하고 직접 출석으로도 봐줍니다. 아까 이제 출석하고 직접 출석 차이는 말씀드렸죠. 직접 출석은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서면 결의서 제출 같은 경우는 출석으로 봐주지만 직접 출석은 아니다. 예. 여기서 출석이라는 것은 아까 의결 정족수를 말씀드릴 때 출석 조합원에 얼마가 있어야지만 의결 정족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출석이라는 것은 앞에 부분 출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직접 출석을 출석과 구별하기 위해서 현장 참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직접 참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약간 헷갈리시면 현장 참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법률상은 어쨌든 직접 출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도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성년자,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 및 법인이 지정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대리인으로서 출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요. 대리인이 이제 출석하면서 지참해야 될 서류는 위임장 및 신분증, 그 다음에 조합원과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뭐 가족관계 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참석 시에는 뭐 얼굴이 신분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신분증 갖고 가셔야죠. 예. 그 다음에 이 밑에 판례 21다로 시작되는 판례를 보면 위임장이 이제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총회 참석 시에 위임장을 미제출했을 때 그러면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위임장을 총회 끝난 후에 내가 내겠다. 이런 것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판례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는 대리인이 출석해서 의결권 행사하는 경우는 직접 출석에 포함이 된다. 이런 판례를 최근에 내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 결의서 제출은 그 현장 참석 시 직접 출석 인원으로 이제 산정하려면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고 현장에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고 현장 참석에서는 이제 서면 결의서를 철회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그냥 서면 결의서 철회하지 않고 그냥 나는 서면 결의서 제출로 가름하겠다 그러면서 현장 참석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서명 결의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 철회하려면 그 시한이 있는데 총회 당일 안건 상정 전까지 철회를 해야 됩니다. 철회를 하면 이제 투표지를 배부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서명결의서 제출은 정관 22조에 따르면 총회 전일까지 조합사무실의 우편으로 도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총회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총회 출석 수당으로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은 이제 서면 의결권 행사자, 서면 결의서 낸 사람이 이제 본인이 진정하게 결의서를 썼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의결권 행사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할 의무에 대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 방법이 유용하게 먹혔을 것 같습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직접 출석으로 이제 간주하는 규정이 이제 새로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이런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가 항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장 군수, 그러니까 구청장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을 총회 의결 같은 경우는 서면 결의서를 제출했더라도 현장에서 철회를 하고 총회에 직접 출석해서 의결하지 않는 한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계약업무 처리 기준이 방금 말씀드린 동일한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참석 대상자는 조합원이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미동의자는 조합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참석 대상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되고 나서 이제 분양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때 분양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라든가 분양 신청을 했다가 분양 그 기간 내에 이제 철회하신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으로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고 현금 창산자가 되기 때문에 참석 대상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공유조합원 같은 경우는 누가 참석을 해야 되느냐, 또 누가 참석할 권한이 있느냐, 이 문제는 조합에 신고된 대표조합원이 참석하면 될 것이고요. 대표조합원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총회 운영. 총회 운영이라는 것은 이제 당일 총회가 열렸을 때 이런 의사 절차라든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장, 그러니까 보통은 조합장이 총회 의장을 담당하게 되죠. 의장은 조합원 아닌 자, 예를 들어서 조합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비업체, 시공자, 설계자 등 협력업체요. 그 외에 총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총회에 출석시켜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그런 자에 대해서는 발언을 정지 제한하거나 이제 심하게는 퇴장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의사 진행, 의사 규칙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비사 의사 진행 표준 운영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참고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조합 관리인. 전문조합 관리인 취지는 아까 그 총회 소집권자 그 부분에서 이제 설명드린 거와 이제 유사합니다. 자격으로는 지금 땡땡땡땡 해가지고 6가지 정도가 나열되어 있죠. 이 전문조합 관리는 그 조합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어찌 보면 비상시적인 상황,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만들어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조합 관리는 이제 구청장에게 시도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뭐 공모 절차를 통해서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불가피한 사유 등을 직무 수행할 수 없는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라든가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동의로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선정하고자 한다면 조합 또는 추진위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총회를 다 이제 마쳤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회입니다. 대의원회는 그
총회의 전속적 의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대행하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취지가 조합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대의원회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는 조합은 10분의 1 이상으로 이제 구성되는 의결기관이고요. 그 일부 사항에 대해서 총회를 대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상으로는 보면 그 아까 창립총회 때 이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과 대의원회를 선임을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조합의 기관들 가운데서 임원들, 조합장, 이사, 감사는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임기제라는 것은 법에서는 일단 조합장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대치로 하더라도 3년 하고 나서는 어떻든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조합원들의 이제 의사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년 이런 식으로 임기제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대의원은 임기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표준정관. 표준정관에 따르면 임기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몇몇 조합에 가보면 대의원에게도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이 조합이 정기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사업이 이제 뭐 입주 내지는 이런 이전고시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가시권 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조합원들 가운데서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뭐 토지는 건축물을 이제 팔고 매도하고 나가신 분이 있고 새로운 조합원이 이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 조합원들의 교체가 상당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의원회는 총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조합원 가운데 선임을 하니까 이 대의원들이 당시의 조합원들 구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대의원도 임기제를 더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조합들 같은 경우는 대의원도 임기제를 도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예.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0인 미만인 경우는 선택사항이다. 이 부분은 가로를 치시고 약간 물음표를 좀 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이게 선택사항이다. 이게 100인 미만인 경우는 예를 들면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하는 기관인데 사람 수가 너무 적은 상황에서도 굳이 대의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 만드는 게 좀 적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약간 좀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확실히 그렇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제일 밑에 줄은 동그라미 쳐시고 이 물음표를 한번 쳐주세요. 옆에다가요. 대의원회 수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분의 1 이상의 100명을 넘을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률이 정한 대의원 숫자입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가운데 조합장만 대의원으로서 이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사나 아니면 부조합장이나 감사는 대의원으로서 의결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요. 창립총회 시 가급적 10분의 1 이상보다 더 여유있게 선임해서 조합 서류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보궐선임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할 것이 필요하다. 요 부분은 아까 대의원 수가 법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법률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합 설립된 이후로 대의원 수가 이제 보궐선임을 제대로, 그러니까 대의원이 예를 들면 이사를 갔어요. 팔고서요. 그러면 그 결석, 그 자리가 이제 비게 되는데, 비게 돼서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의원회가. 그러면 대의원회의 의결이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립총회 시에 되도록이면 대의원 수를 여유 있게 뽑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에 조합사업이 진행되면서도 대의원의 결혼이 생기게 되면 보궐선임을 해야 되는데 보궐선임을 되도록 빨리 해서 결혼을 빨리 채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 10분의 1은 법정 수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무력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다. 이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대의원들 가운데서 이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비사업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대의원회의 선출, 창립총회에서 이제 그 조합원 가운데서 이제 선출이 되죠. 대의원의 의장은 조합장이 하게 되고요.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 이후에 대의원이 고리가 됐다. 고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떠나서 돌아올 수 없는 상태. 대의원이 구성이 이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지만 법정 대의원 선임 미달 시에는 그 결의가 대의원 결의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단 그 10분의 1 이상 10분의 1 이상이 대의원이 잔존할 경우에는 그 대의원에서 보궐선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10분의 1 이상으로 대의원 정수가 떨어지게 된다면 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조합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인을 1인으로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예를 들면 뭐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대표 조합원은 신고된 경우에만 대의원으로 입후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거죠. 법정 대의원수 부족할 때 보궐선임은 총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보궐선임은 대의원에서 한다. 그 다음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 입후보 자격은 여기 밑에 대의원 입후보는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됨. 그래서 표준선거관리 중에 제6조에 그 피선거권 결격사유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법령 개정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체크 표시요. 거기서 5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걸 10년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형을 확정 판결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들은 임원뿐만 아니라 대의원 피선거권이 없다. 그래서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 가서 보시면 대의원은 입후보 시에 신원 조율해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체크 표시한 부분, 임원과 대의원의 이제 공통된 요건인데요.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추진위의 제일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이요. 임원, 위원, 직원으로 소속된 자. 그러니까 여기 대의원을 출마하시면서 예를 들면 뭐 저쪽 어딜까요? 강남 쪽에 이제 추진위 위원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요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는 그 다음부터는 당의 사업과 관련된, 예를 들면 여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조합의 협력업체, 예를 들면 시공자 설계자의 직원이다. 그런 분이 이 조합의 대의원으로 출마하신다.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현직 사퇴해야 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전까지, 그게 시한이다. 그 다음에 대의원의 소집 시기는 일단 그 총회의 소집권자, 그 다음에 개최 시기에서 보신 논의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의원을 소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한다든가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되고, 만일 14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는다면 감사가 소집한다. 근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자 대표가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근데 이제 앞에서 본 총회하고 다른 부분은 이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구청장 승인이 감사가 소집할 경우에도 걸리고 소집 청구한 자 대표가 소집할 경우에도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앞에 부분 총회하고 좀 다릅니다. 앞에서는 발의자 대표가 소집할 때 구청장 승인 요 한 가지만 걸렸는데, 대의원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그리고 소집을 청구한 자 대표가 대의원의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회 소집 방법은 회의 7일 전. 회의 7일 전에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해야 되고 게시판에 게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3일 전에 이제 통지를 해도 되고요. 다만 이제 대의원에서 안건 상정을 한번 묻는 절차를 거치고 의결이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7일 또는 3일이다. 대의원에는요. 의결 사항 같은 경우는 땡땡땡땡 점 5개는 지금 표준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리단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여기서 임원 부분에는 조합장이 제외가 됩니다. 조합장 보궐선임은 총회의 전속적인 사항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부분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조합장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대의원의 그 대행 불가한 사항들 정리해 놓은 건데요. 아래 사항 부분에 13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리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그 다음에 A결산 승인에 관한 방법, 그 다음에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그 다음에 총회 의결을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체결, 기타 정관에 정한 사항, 요게 대의원의 의결 사항으로 표준 정관에 일단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네 번째 총회 의결로 정하는 예산업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체결. 요건 아까 말씀드린 조합이 자금을 지출한 방법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방법에 해당됩니다. 총회에서 예산 수립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 체결한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요게요. 그래서 이제 아래 사항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제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일정한 사항은 대행할 수가 없다. 어떤 사항들이 대행할 수가 없느냐. 이 정관의 변경, 자금 차입, 그 다음에 예산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시공설계, 감정평가업자 선정, 정비업체 선정, 그 다음에 임원의 선해임과 대의원의 선해임, 그 다음에 고려된 경우에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임이라는 것은 최초로 선임하는 경우를 의미하겠죠. 최초로 선임하는 경우 및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 그 경우를 의미하게 되고요.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이제 대의원의 권한사항은 넘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법 45조 2항에 따른 총회 상정한 사항, 조합의 합병해산, 설계계획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 이런 사항들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대의원회 의결 방법이요. 일단 사전 통지한 경우에만 의결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통지를 한 이후에 갑자기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시급히 대의원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의장의 발의와 출석 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채택한 경우에는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의원에 이제 개최되는 것들을 보면 서면 결의서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서면 결의자들은 이제 시급히 의결할 안건이 나중에 추가가 될 것인데, 이제 서면 결의서 제출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얻는 게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긴급대의원은 3일 전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긴급대의원회든 일반 대의원회든 서면 결의 방법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할 때는 의결권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결권이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의원회의 일반 의결 정족수 같은 경우는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총회하고 같죠. 다만 이제 정관으로 이 일반 의결 정족수를 가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소집 결과 정족수 미달로 이제 송원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송원이 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가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대의원의 정족수는 제적 3분의 2에 출석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대의원의 의장으로서 표결권, 의결권이 있다. 그 다음에 대의원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출석하거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예외가 있다. 시용자 선정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체 결정 시에는 대의원 제적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비밀 투표 방법으로 의결해야 된다. 이건 계약업무 처리 기준의 방법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면 결의서라든가 대의인의 투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요. 예. 이사회는 이제 조합의 이제 총회에서 그다음에 대의원에서 조합의 내부적인 의사 결정이 이제 일어나면 의사 결정이 되면 그 의사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고요. 이사회의 구성원은 조합장과 이사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감사는 구성원은 아니지만 이사회에 출석을 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개최 통보를 할 때는 감사에게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당연히 조합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사 수는 3명 이상, 감사 수는 1명에서 3명 이하로 하고 토진 소유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 수를 5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사무는 이런 겁니다. 4개가 나열되어 있죠. 예산 및 통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 업무 규정 등 조합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 의결 방법이요. 총회하고 대의원회가 일단 비슷합니다. 원칙이요. 구성원 과반수, 그러니까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근데 이사회는 대리 참석이 불가능하다. 총회하고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참석이 가능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대의원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죠. 대의원회는 표준정관에는 대리인 출석에 대해서 표준정관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사회 같은 경우는 이사 대리 참석이 불가하다라는 규정이 표준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의한 출석 의결권 행사는 일단 조합의 자율에 일단 맡기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의장으로서 표결권이 있고 또 역시 대의원회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사가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그 행정업무 규정에 이사를 상근 이사로 지명할 경우에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그 해당 이사에 대한 안건, 상근 이사로 지명하기 위한 안건이 이사의 안건에 올라오면 해당 상근 이사는 요것 때문에 의결권이 없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감사는 출석해서 의견 진술할 수 있지만은 의결권은 없다. 그 다음에 이사회는 필요할 때 감사에게 감사 실시 요청을 할 수가 있다. 네, 이제 이사회 의결 방법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 정보 공개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네, 정보 공개. 예. 요새 정보 공개가 전반적으로 좀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보 공개는 이 조합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서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을 그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뭐 재산권 차원으로 뭐 봐도 되고요, 알 권리 차원에서 봐도 되고요. 이런 조합원들에게 사업이 진행된 상황을 정확히 이제 전달을 해서 조합원들이 이제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요새
좀 다들 좀 뭐 경각심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정보 일반적인 공개, 인터넷 및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이제 공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공개가 이제 지연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5일 지연됐다, 아니면 뭐 500일이 지연됐다. 이걸 동일하게 또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연 일수가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뭐 이런 검찰이나 경찰 이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좀 이제 엄하게 보고 있는 좀 그런 경향이 요즘에 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일반적인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열람 등사를 청구했는데 정해진 날짜에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뭐 그 해당 조합의 조합장에게 벌금이 이제 부과되는 경우도 이제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아까 보셨듯이 그 임원의 결격 사유, 대의원의 결격 사유 중에 하나가 있었죠. 이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당연퇴직하게 되고, 현직일 때는 당연퇴직하고요. 그 다음에 입후보하는 길이 10년 동안은 막히게 돼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요새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이제 법은 지금 이 부분은 행정관청과 관련한 정보 공개에 관한 조항입니다. 120조. 근데 이제 이건 조합에서 공개해야 되는 정보 내용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일단 뭐 120조, 70조 내용이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 몽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클린업 시스템이었죠. 근데 클린업 시스템이 좀 더 보강되고 이제 입력해야 될 내용이 좀 더 다양화되면서 이름이 이제 정보 몽땅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예산 회계 정보 공개 등록 행정부 처리 업무 지원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이제 정보 몽땅을 운영하고 있는 여타 시도에서는 이런 시도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일단 많이 들어가고요. 정비 사업의 변화. 예, 여기서부터 좀 진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 124조입니다. 이제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가로 열고 이제 가로 열고 뭐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임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어가 추진위원장 조합 임원이고요. 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땡땡땡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이란, 인터넷은 이제 정보 몽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조합 가보면 정보 몽땅도 좀 이렇게 그 조합원들 가운데서 연로하신 분들이 정보 몽땅을 운영하기 좀 서투르셔서 네이버 밴드라든가 네이버 카페 블로그 이런 데도 또 추가로 운영하시는 조합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밖의 방법은 이제 오프라인,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공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합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이제 누가 와서 보겠다고 그러면, 열람권자가 와서 보겠다 하면 보여줘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작성 후 15일입니다. 이 문서가 작성되면 15일 이내에는 공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와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각호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요. 여기 지금 11번에 대통령령으로 좀 위임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제 시행령에 1호부터 5호까지, 그러니까 앞에 10개와 시행령 5개 해서 15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죠. 자, 돌아가서 앞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24조 1항 앞에 가서 빨간 글씨 한번 보실까요?
각호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각호 서류, 그러니까 각호 서류는 예를 들어 지금 3호를 볼까요? 3호는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의사록이라고 되어 있죠. 의사록은 이 빨간 글씨의 각호 서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의사록을 서류 부분에 가서 넣어서 읽어볼게요. 각호 의사록 및 관련 자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자료 범위에 대해서는 이 뒤에 판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일단 공개 대상을 한번 읽어볼게요. 추진위 운영 규정 정관, 그 다음에 업체의 선정 계약서, 뭐 설계 시공자, 철거 정비업체 등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용역업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OS 용역업체를 쓴다든가 이런 경우도 공개 대상이다. 그 다음에 조합총회, 추진위, 주민총회, 이사회 대의원의 의사록,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예를 들면 서대문구청과 조합이 주고받는 뭐 문서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이 정비구역 안에 예를 들면 서울시 땅이라든가, 아니면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가 소유 땅이 있다든가, 그러면 해당 관리청하고 이제 조합이 문서를 이제 주고받을 수도 있다면 그런 문서들이요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회계감사 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 내역, 그다음에 결산 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 내역이니까 매월 말일부터 이제 산정하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매월 말일부터 산정해서 15일 이렇게. 그다음에 결산 보고서, 청산이나 업무 처리 현황. 그다음에 넘어가서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현안 사항, 연간 자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이건 월별 공사 진행 사항은 예를 들면 철거하고 2주 철거가 진행됐고, 그다음에 착공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 공사 기송고라고 표현하죠. 공정률이라고 표현하겠군요. 공정률을 알 수가 없다. 이럴 경우를 대비한 거라고 보입니다. 월별 공사 진행 상황. 그다음에 용역업체하고 세부계약 변경. 그러니까 앞에서는 최초 선정계약서 이후에 이제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도 변경계약서도 공개 대상이다. 그다음에 정비사업비 변경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일단 공개 대상이고요. 받고, 그 다음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을 별개로 규정해서 그 앞에서 총회 참석 비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보셨는데, 그 현금 청산자, 예를 들면 재건축 같은 비동의자, 아니면 분양 신청하지 않은 분들, 분양 신청하지 않으면 청산자가 되죠. 청산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할 여지가 생겨요. 소유권이 이제 수용 재결이라든가, 아니면 매도 청구를 통해서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는 한 청산자라도 지금 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24조 2항입니다. 이제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와 관련 자료를 분기에 한 번씩 공개 대상, 내용, 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통 이건 조합들이 소식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내는데, 소식지 안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항과 관련된 시행령은 요겁니다. 요 2항이요. 이제 아까 전에 정보 공개 대상의 목록이라든가 공개 자료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공개 범위, 열람 복사 방법, 등사에 필요한 비용.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서울시 정비조례가 일단 정하고 있죠. 예를 들면 A4 종이 같은 경우는 첫 장은 300원, 그 두 번째 장부터는 100원씩.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을 가서 볼게요. 이제 공개를 해줄 때는, 그 다음에 열람 복사들을 해줄 때는
그 주민등록 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된다. 요것도 좀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공개를 해주다 보니까, 열람 복사를 해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특정 조합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 않고 그냥 해줌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또 해당할 여지가 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이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공개가 아니라, 열람 복사 요청을 했을 때, 직접. 열람 복사 요청을 했을 때는 15일 내에 열람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대상은 앞에 지금 1항을 봤었죠. 요 10개와 뒤에서 시행예품 5개,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이런 것들을 열람 복사 요청을 했을 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항은 복사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 조례 별표에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려해서는 아니 된다. 일단 개인정보가 일단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이 이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게 주기 위해서 공개 범위를 넓히는 대신에 이런 그 제공받은 정보를 이제 남용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려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례 같은 경우는 이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요청, 열람 복사 요청을 했을 때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별표사에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다. 네. 예, 방금 공개 범위, 방금 법령에서 쭉 한번 살펴봤죠. 네, 이건 시행령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볼까요? 서면 결의서, 그러니까 총회에 제출된 서면 결의서, 유찰되었던 시공자 선정 입찰 서류, 주민총회 참석 명부, 서면 결의서, 총회 영상 기록물 등에 대해서 모두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로 국토교통부는 일단 판단한 바가 있다. 질의회신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판례요. 2010도 8981. 아까 그 공개 대상 가운데 아까 의사록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의사록을 이제 법령 본문에 두고 놨을 때 의사록 및 관련 자료, 관련 서류인가요? 관련 자료였던 것 같은데 관련 자료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판례가 간략히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록 관련 자료에는 참석자 명부, 그 다음에 서면 결의서가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공개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분양 신청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라도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자라면 서류와 관련 자료에 열람 등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거부하게 되면 아까 그 124조 위반으로서 이제 이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벌칙 규정에 의해서 이제 형사처벌 소지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판례 2019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신축 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 조합원의 전화번호, 이것들은 열람 복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죠. 19도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합원이자 감사인자가 조합에다가 열람 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조합은 이거 열람 복사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16도 같은 경우는 열람 복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응하지 않으면 이 법 위반이 성립한다. 열람 복사 신청한 조합원이 사무실 현장 방문해서 열람 복사를 신청해야지만 그 법 규정 위반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와 통지는 아까 분기별로 일정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된다. 요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때 분기별로 알려야 되는 내용 가운데는 1호부터 6호 이런 내용이 쭈루룩 포함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뭐 열람 5번 같은 경우 열람 복사 방법이 뭐 이 서면 형태로 정보 공개 청구를 및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전자 문서로 뭐 파일 형태로 조합에 뭐 송부해 주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요. 열람 복사 방법을 안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토지증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이 부분은 열람 복사 신청을 했을 때 그 부분에 관한 얘기고요. 제일 마지막 점 하나 읽어볼까요? 이때 사용목적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는 알 권리를 사용목적으로 기재한 경우 도정법상 알 권리 사용목적 하는 경우 공개를 제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은 이에 응한 것이 타당한다고 판단된다라고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 비용은 실비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금액은 정비 조례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죠. 그래서 문서 4번에서 A3 이상 한 장은 첫 장이 300원이고 한 장 초과할 때마다 그 다음 장은 다 100원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섯 장의 A4지를 청구했다. 열람 등사를 청구했다 그러면 300원, 100원, 100원, 100원이니까 700원이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목적의 사용 금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좀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관련 법령들 요것들은 정보 보관 의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보 보관 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빨간 글씨로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점으로 표시된 부분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중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성선시까지 조합이 보관해야 한다. 그러면 대상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서류 및 관련 자료, 그 다음에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중요한 회의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 그동안 없었다가 요 밑에 시행령이 아마 19년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19년도에 이 시행령이 중요한 회의는 이런 거다. 이 중요한 회의는 용역계약과 변경계약, 그 다음에 업체 선정과 관련한 대의원의 이사회, 그 다음에 임대의원의 선임해임 징계, 토지증 소유자 자격에 관한 대의원의 이사회. 회의 때는 예를 들면 뭐 이사회를 하게 된다. 근데 이사회 안건에 업체 선정과 관련된 안건, 토지증 소유자 자격에 관한 안건이 올라왔다. 그러면 속기록, 녹음, 영상 자료 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보관해 놔야 된다. 이것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합에 가보면 이사회 같은 경우는 속기록이나 영상 자료를 만드는 건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 레코더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데가 보면 보이스 레코더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고장 났대요. 그래서 파일이 없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근데 없는 파일이 없는 이사회가 여러 개예요. 그러면 실수라고 믿기가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 휴대폰 하나 놔두고, 휴대폰도 녹음 기능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 레코더 하나 놔두고, 약간 안전하게 두 개로 이제 녹음하시는 게 이 정보 보관 업무를 이행하는데 좀 더 낫다. 그 다음에 조례, 이런 내용이고요. 위반시 벌칙 규정은 아까 이제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정보 보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규정들입니다.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 네. 이만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